안녕하세요. 2023년 증시및 산업 전망 진행을 맡은 유상훈입니다. 금일은 채권 전망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 연준의 고강도 금리 인상, 금융권의 채권 관련 유동성 위험까지 다양한 이슈들이 금융시장에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채권 금리가 급등을 하였고, 최근에는 금리 고점 시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3년 채권 전망을 듣기 위해 리서치본부 김명실 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김명실 위원님이 작성하신 2023년 연간 전망 자료를 봤더니 이 금리 하락 시기, 즉 변곡점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우선 이제 저도 다른 타사의 전망 자료들도 많이 참고를 하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시장 컨센서스를 보면 시장의 금리 강세죠. 금리 하락 시기를 전망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빠르면 올해 연말부터 뭐 늦어도 내년 연초부터는 금리가 빠른 속도로 빠지신다라고 전망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다만 저는 앞서 말씀 주셨다시피 내년도 금리 하락 시기에 대해서는 다소 보수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제 전망 자료를 보시면 뭐 시장 금리가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시기를 내년 빠르면 1분기 말, 뭐 늦으면 2분기 초부터 이제 시장의 금리 하락 변곡점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뭐 펀더멘털적인 요인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뭐 아시다시피 연준의 고강도 긴축 정책이 올해 내내 지속되면서 올해 4월 달부터 주택 시장은 박살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월 달 주택 심리 지표부터 시작해서 성장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택 관련 모든 지표들이 현재는 다 망가진 상태고요. 다만 이제 망가진 지표들이 시차를 두고 통화정책적 결정과 채권금리의 프라이싱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차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실제로 주택 경기가 망가지고 나서 성장률은 대략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시차를 보이고 이제 시장에 반영됩니다. 그리고 물가 같은 경우는 뭐 빠르면 9개월에서 통상적으로는 12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물가에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통상 실제로 통화정책적 변곡점이 만들어지는 시기는 이꼴 이제 물가가 잡히는, 물가 둔화가 실제로 시장에 반영되는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물가의 둔화가 포착되는 시기는 내년 1Q 후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뭐 결국에는 정책금리를 하회하는 시기가 내년 1Q 후반에서 2Q에 접어들어야지 확인될 거기 때문에 시장금리의 변곡점 역시 내년도 2분기 정도는 지나야 가시적으로 금리 하락이 이제 채권 시장에 보이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관측될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좀 유의 깊게 최근에 보는 차트는 미국의 유동성, 특히나 국채 시장의 유동성 지표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올해 미국 국채의 수요 시장은 박살이 났어요. 첫 번째 차트는 미국의 국채 유동성 지수고요. 지금 현재 추이를 보시면 어느 정도까지 유동성 여건이 악화가 됐냐. 2020년 2월 달에 코로나가 글로벌리하게 공식적으로 팬데믹이 선언되고 당시에 일시적으로 글로벌 경제가 셧다운이 되면서 현금 유동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주요 기관들이 시장에 미국채를 던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미국 국채 유동성이 단기간적으로 급격하게 위축됐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의 상황을 보시면 연준이 정책금리를 올리면서 미국의 유동성 여건이 그 수준까지 악화가 됐다는 거죠. 평시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거고, 두 번째 차트는 미국 국채 시장의 변동성 차트인데 특히나 수요 여건이 급격하게 바닥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얇은 수급장에서 미국 국채 시장의 변동성만 커지고 있죠. 두 번째 차트는 미국의 수옵션 시장의 내재 변동성 차트인데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도 미국의 수급 여건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변동성만 오히려 계속 커지는 상황이에요. 그럼 문제는 누가 이렇게 미국 국채를 안 사냐? 가장 문제점은 외국인 수요예요. 미국 국채의 최대 매수 주체는 외국인이고요. 외국인 투자자들 중에서도 공공투자, 쉽게 말씀드리면 외국계 중앙은행이라든지 국부펀드 자금들이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얘네들 자금은 통상적으로 별 다른 이슈가 없다면 꾸준히 이제 바이앤홀드로 자금들을 쌓아 올리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올해 킹달러, 강달러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의 통화 가치가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해외 중앙은행들은 자국 통화 가치 하락이 계속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들을 시장에 던지기 시작했죠. 실제로 두 번째 차트를 보시면 두 번째 차트는 미국의 국채 보유의 그 국가들 중 중국과 일본의 미국 국채 보유 잔고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은 연초 대비 미국 국채 보유 잔고를 대략 한 960억 달러 정도 줄였고요. 일본 역시 1000억 달러 넘게 미국 잔고를 줄이면서 미국 국채 시장의 유동성 위축 현상을 가장 주도적으로 이제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러면 외국인들의 부진한 수요를 미국 국내 기관에서 받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첫 번째 차트를 보시면 전혀 그러지 못했다는 거고, 미국의 상반기 주요 기관들의 미국 국채 보유 잔고 변화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뮤추얼 펀드라든지 보험사 같은 굵직굵직하게 미국 국채를 샀던 주요 기관들의 미국 국채 매도세가 굉장히 두드러졌고요. 두 번째로는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은행권 같은 경우는 국채를 꾸준히 샀던 기관 중에 하나였는데, 최근 들어서 미국 국내 은행권들도 예금 감소 때문에 미국 국채 보유를 갑자기 줄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마지막으로 든든한 지원군이라고 할 수 있죠. 연준이 과거에는 QE 같은 정책으로 미국 국채를 사주면 상관이 없는데, 아시다시피 미국은 6월부터 연준에서 QT를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차트는 연준의 미국 국채 보유 잔고고요. 6월달 이제 QT가 실시되고 나서 연준의 국채 보유액은 지금까지 대략 한 2천억 달러 정도 잔고가 감소를 했어요. 결국에는 외국인도 안 사고 미국 내 주요 기관들도 안 사고 연준도 못 산다 보니까 그 수요를 누가 대체했나? 다시 왼쪽 차트로 돌아가시면 상반기 미국 국채 보유 변화에서 가장 잔고 변화가 남달랐던 투자자는 개인 투자자거든요. 이 자금들을 상대적으로 가격에 민감한 개인 투자자들이 대체를 하게 되면서 오히려 수급은 얇은 상황에서 변동성만 키우면서 유동성은 계속적으로 위축되는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국면이 당장 해소되기는 어려워요. 통화정책적 측면에서도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준은 12월 달에도 금리를 50bp, 때에 따라서는 더 이상으로도 올릴 수 있어요. 내년도도 마찬가지일 거고, 올해 내내 내년 초반까지도 연준의 최종 정책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높아질까에 대한 논란들은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지금 죽어버린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 여건까지 고려를 한다면 단순히 내년부터는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를 그만 올릴 거니까, 또는 내년 상반기 정도에 연준이 인상을 스탑을 하겠지라는 기대감만으로 미국 국채가 가파르게 빨리 빠질 가능성들은 굉장히 낮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재료들이 확인되고 난 뒤에 결정적으로는 물가에 대한 지표, 두 번째로는 주택시장의 시차를 가지고 고용이라든지 실물 경기에 반영돼서 둔화가 실제로 체감적으로 시장에 확인되는 시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었던 수요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게 조금이라도 확인되기 시작하는 시기가 미국 국채시장의 변곡점이라는 거고, 저는 그 시기를 남들보다는 조금 늦게 왜 보지라고 이제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진 몰라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조건들이 다 갖춰지기 시작하는 시기는 내년 2분기 정도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년 2분기부터 미국 국채 금리는 빠지기 시작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 미국 국채의 방향성은 그때부터는 지금과 같이 변동성이 커지면서 올라가는 국면이 아니라 변동성을 줄여가면서 새로운 수급 여건들이 갖춰지기 시작하면서 빠지는 시기가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럼 2023년 한국은행 최종 금리를 3.5%로 전망을 하셨는데요. 미국과 한국 간의 금리 격차가 더 확대될수록 아무래도 이 외국인 채권 투자가 이탈된다는 부분이 가장 우려가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국내 기준금리 통화 정책에 대해서도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번 주 금통위가 있죠. 목요일 날 이제 11월 달 국내 금통위가 있는데, 사실상 시장의 컨센서스도 반반이긴 해요. 11월 달에 50bp를 한은이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반은 50bp는 조금 어렵다. 25bp 정도로 베이비 스텝으로 긴축에 대한 속도를 줄여갈 것이다. 이런 의견들로 나뉘고 있는데 저의 의견은 일단 한은에서 11월 달에도 10월에 이어서 빅스텝 인상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금융 안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소위 말하면 이제 9월 말부터 레고랜드발 이슈가 크레딧 시장으로 확산이 되면서 지금 국내 크레딧 시장은 피바다요. 박살이 났어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크레딧 시장의 유동성 개선을 위해서 지금 각종 정부의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표면적으로는 QE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사실상 이제 시중에 돈을 풀어내는 이제 QE 정책들이 지금 채권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한은의 통화 정책은 과연 어디에 손을 들어줄까? 미국만 생각하면 이제 환율이 걱정이 돼요. 연준은 12월에도 최소 빅스텝 이상의 인상을 할 수 있고 내년도에도 연준의 최종 정책 금리 수준은 저희 하우스 뷰로는 5% 정도 보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물가가 잡히는 부분들이 딜레이가 된다면 최종 정책 금리 수준은 더 높아질 수도 있고요. 그러면 한국과 미국의 정책 금리 차는 이제 역대 수준으로 벌어질 거예요. 이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인 거고 그럼 이런 부분들이 환율에 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걱정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은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같은 경우는 환율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부담이 있지만 실제로 이제 10월달 말 그리고 11월달 진입하면서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환율에 미치는 영향력 자체는 예상과의 상관관계가 많이 깨졌어요. 지금은 2022년 올해 같은 경우는 글로벌리하게 다 통화 정책 공조화가 이루어졌어요. 어떤 말이냐면 위아더 월드였죠.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주변국들이 다 기준금리 인상을 같이 따라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긴축 속도를 다 따라가지 못하면서 달러가 독주하게 되고 나머지 통화들의 약세들은 더욱더 심화가 됐고요. 근데 올해 10월달, 11월달 들어가면서 주요국들의 통화 긴축의 결속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시작은 캐나다, 영국, 호주 중앙은행들이 먼저 동참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왜 11월달 금통위를 말씀드렸냐면 11월달 금통위에서 국내도 이제 고강도 긴축 행렬에 대해서 조금씩 발을 빼기 시작할 거라는 거고 거기에 대한 시작은 크레딧 시장이 불안해서 출발을 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처럼 환율에 대한 부담 자체가 국내만 이제 혼자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이전에는 이제 통화정책 긴축이 동조화였다면 이제 내년부터는 긴축보다는 조금씩 긴축에 대한 속도를 조절하는 게 동조화가 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환율에 대한 부담들은 이전 대비 조금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어요. 두 번째는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 가장 큰 문제죠. 사실상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외 금리 차와 외국인들의 채권 투자 자금 간의 상관성은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고 실제로 스프레드가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의 이탈 가능성들은 저는 지극히 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내년도에는 국내 채권 시장에 초초초 호재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9월 말에 결정이 났죠. 올해 WGBI라는 세계 3대 국채 지수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에 한국이 9월 말에 워치리스트로 등재가 됐어요. 이게 얼마만큼의 빅 이슈냐? WGBI를 추종하는 펀드 자금은 대략 2.5조 달러 정도 되고요. 제가 추정하기에 한국의 편입 비중은 대략 2% 초반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3월 달에 국내 채권 시장 편입이 최종 결정이 나요. 근데 사실상 이제 지금 상황에서 큰 변화만 없다면 한국은 편입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러면 2.5조 달러 중에서 편입 비중이 한 2% 내외 정도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추종 자금은 대략 510억 달러. 원화로 환산해보면 규모가 71조 원 정도 되고요. 그럼 이게 얼마만큼 큰 돈이냐? 한국 채권 시장의 원화 채권 보유액은 대략 230조 정도예요. 그러면 지금 보유 잔고 대비해서 30%나 넘는 금액이 추가로 지수 편입 때문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과거에 이제 이런 채권 인덱스에 편입이
했던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이 많게는 2배 이상 증가했고요. 기존 대비해서. 국내도 아마 비슷한 흐름을 가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내외 금리 차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지만 실제로 외국인들의 이탈과는 고리가 굉장히 약하고, 두 번째로 한국은 내년에 지수 편입이라는 다른 호재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기준금리가 3.5고 뭐 연준의 최종 정책금리가 5%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외국인들의 자본 이탈 가능성들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2023년 채권 시장 강세장을 전망하는 의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고 채권 관련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네. 뭐 저도 결론적으로 보면 자료를 읽어보시면 내년도에 강세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내년도에 이제 국내 채권금리 수준을 보시면 거의 다 이제 기준금리 수준이 3.5라고 가정을 한다면 국고채 금리는 다 3.5%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채권 전략적 입장에서 지금부터 그럼 채권을 사야 되냐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실제로 뭐 개인 투자자들도 그렇고 기관 투자자들도 그렇고 채권 투자의 타이밍들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어떤 채권을 언제 사야 되냐?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차트는 내년도 지표 둔화의 스케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4월 달부터 미국의 주택 관련 지표들이 망가지기 시작했으니 주택 다음에 물가겠죠. 물가 관련 지표들은 내년 1Q 후반부 되면 이제 드라마틱하게 빠지는 모습들이 관측될 거예요. 그러면 다음은 고용. 고용 관련 지표들은 내년 2Q 정도. 그리고 세 번째 신용 스프레드. 지금 미국의 크레딧 시장은 표면적으로는 괜찮아 보여요. 신용 스프레드도 과거 뭐 리만 사태 위기라든지 다른 위기 시기에 비교해서 뭐 스프레드가 크게 벌어지진 않았는데, 문제는 이제 미국의 하이힐드 채권과 레버리지론 시장을 위주로 하이힐드 채권 같은 경우는 발행이 조금씩 안 되고 있어요. 올해 4분기 발행만 보더라도 예년 발행 대비해서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레버리지론 같은 경우는 별개의 문제이긴 한데 내년에 미국의 경기가 올라갈 거라고 보는 예측 기관들은 하나도 없어요. 뭐 저희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러면 내년도 미국이 뭐 연착륙이든 경착륙이든 방향성 자체는 이제 하강으로 진입할 거기 때문에 경기 하강과 더불어서 기업들의 펀더멘털 여건들은 올해 대비해서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던 와중에 두 번째로 지금 연준이 계속적으로 고강도 긴축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조달금리가 작년 대비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면 변동금리에 상대적으로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레버리지론 시장 같은 경우는 기업들의 펀더멘털 훼손 우려, 그리고 변동금리로 인해서 조달금리가 높아졌다는 점, 요 두 가지의 어택을 받으면서 가장 금리에 취약한 그리고 가장 신용도가 낮은 연결고리인 레버리지론 시장부터 위축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 다음은 하이힐드 거고요. 하이힐드 역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발행시장단에서 조금씩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나서 미국의 크레딧 전반의 신용 스프레드 확대로까지 이어질 거고요. 요 시계를 보면 아마 이제 올해 말부터 시작해서 내년 1Q, 2Q 초반까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경기, 크레딧 둘 다 이제 조금씩 위험에 대한 징후들이 커지기 시작할 거고, 그리고 이제 그게 확인되면서 2Q부터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금리가 빠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지금 시기에서 어떤 채권을 사야 되냐? 일단은 듀레이션을 늘려가는 장기채, 즉 캐피탈 게인을 취득하는 전략보다는 캐리 수익률을 목표로 단기 채권 위주의 만기가 짧은 채권 위주로 짧게 투자를 하시는 전략을 저는 좀 더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 처음에 말씀드릴 건 채권을 투자해서 얻는 수익률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캐피탈 게인. 이제 샀다 팔았을 때 가격 차이인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캐리 수익률, 채권의 이자 수익률인데, 일단 지금의 시기에서 한 2, 3개월의 금리 궤적을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하락보다는 금리의 상승의 재료들이 조금 더 우세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캐피탈 게인으로 접근을 해서 투자를 하면 손해를 볼 가능성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만기가 긴 채권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면 금리가 빠졌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금리가 올랐을 경우에는 듀레이션 리스크에 가장 이제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고 뭐 앞으로 2, 3개월간의 금리 궤적을 봤을 때는 그럴 공산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보다는 과거 대비 시장 금리가 이미 많이 오른 상황에서 채권들의 표면금리 수준은 굉장히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캐피탈 게인보다는 표면금리를 노리고 이제 단기 채권에 대한 투자 위주로 접근을 하시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2, 3개월간의 금리 궤적과 앞으로 9개월에서 12개월간의 금리 궤적은 분명히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시기가 지나고 내년 1분기 중반에서 후반부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바라보는 채권 시장은 또 다른 금리 경로가 전개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시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씩 그때부터는 듀레이션을 넓혀가는 전략, 배당 그 이자에 대한 캐리 수익률도 좋지만 그때부터는 이제 장기 채권 또는 이제 중장기 채권에 투자를 하면서 캐피탈 게인들을 조금씩 확대해가는 전략들을 저는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차트는 24번째 이제 방금 이 차트인데, 저는 올해 채권 시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차트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이제 주요국 국채 10년물 금리의 상관관계를 올해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같이 그려봤어요. 파란색이 굉장히 눈에 띄죠. 중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의 국채 금리는 We are the world였죠. 다 같이 올라갔어요. 한국이 오르면 미국도 오르고 영국이 오르면 한국도 오르고, 사실상 한국도 미국 국채 금리와 높은 상관성이 한 0.97 정도로 굉장히 같이 가는 궤적을 보였는데, 내년도에 이런 흐름은 저는 분명히 깨질 걸로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작은 ECB와 뭐 영국 그리고 캐나다, 호주 등에서 이제 조금씩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국내도 아마 내년 1분기 정도면 동참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다소 보수적인 접근으로 이제 채권 투자에 를 바라보시는 게 저는 좀 더 맞을 것 같고, 그리고 내년 1분기 후반 이후부터는 이런 동조화들이 완전히 깨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내년 후반부부터는 이제 한국 국고채든 아니면 이제 미국 국채든 뭐 투자자들이 원하시는 채권에 따라서 이제 채권에 대한 자산 비중을 조금씩 높여 가시는 전략들을 저는 좀 더 추천을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2023년 채권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불확실성이 상존한 시기에 자세히 채권 전망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김명실 연구위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섹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